안녕하세요. 피싱루나TV의 루나입니다. 루하루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소형 선박조종사 정기시험 제2회 정기시험 기출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처음 듣는 단어도 너무 많고 생소하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조금 더 나으런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좀 지겨우시더라도 한번 자 같이 훑어봐요. 자, 제1과목 항해 1번 문제입니다. 지구 자기장의 복각이 0도가 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은 정답은 자기적도입니다. 자기적도는 지구 자기장의 복각이 0도가 되는 지점을 연결한 선 자기적도. 2번 문제입니다. 자기 컴퍼스 볼의 구조에 대한 아래 그림에서 기역은 자기 컴퍼스 볼의 구조 기역 요 부분을 말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짐벌즈. 여기 이렇게 끝쪽으로 튀어나온 이 부분이 짐벌즈래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선체가 수평일 때는 자차가 0도라 하더라도 선체가 기울어지면 다시 자차가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자차는 정답은 경선차. 선체가 수평일 때 자차가 0도라 하더라도 선체가 기울어지면 다시 자차가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자차는 경선차라고 합니다. 차 3, 이건 뭐라고 읽지? 자차, 이거 편차, 이거일 때 나침의 오차는 6도 W. 이거 어떻게 읽지? 자, 4번 문제입니다. 자차, 편차, 이때 나침의 오차는 이거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차 3, 편차 6, 이때 요거. 5번 문제입니다. 항해 중 지면에 대한 상대 운동이 변함으로써 평행을 읽게 되어 자이로 컴퍼스에 생기는 오차는 정답은 속도 오차입니다. 속도 오차는 항해 중 지면에 대한 상대 운동이 변함으로 평행을 읽게 되어 자이로 컴퍼스에 생기는 오차는 속도 오차입니다. 프리즘을 사용하여 목표물과 카드 눈금을 광학적으로 중첩시켜 방위를 읽을 수 있는 방위 측정 기구는 정답은 방위경입니다. 방위경은 프리즘을 사용하여 목표물과 카드 눈금을 과학적으로 중첩시켜 방위를 읽을 수 있는 방위 측정 기구랍니다. 프리즘을 사용하여 방위경. 7번 교차 방위법의 위치선 작도 방법과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옳은 것 위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옳지 않은 것은 읽으니까 결론적으로 내 귀에 좀 오류가 생길 것 같아요. 제 공부하는 그 머리에 오류가 생길 것 같아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에는 그냥 옳은 것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교차 방위법의 위치선 작동 방법과 주의사항. 방위 측정은 신속 정확해야 한다. 방위 변화가 늦은 물표부터 빠른 물표 순으로 측정한다. 해도에 위치선을 가입한 뒤에는 해도에 위치선을 기입한 뒤에는 관측 시간을 같이 기입해 두어야 한다. 교차 방위법의 위치선 작도 방법. 방위 측정은 신속 정확. 방위 변화가 늦은 물표부터 빠른 물표 순으로 측정. 해도의 위치선을 기입한 뒤에는 관측 시간을 같이 기입해 두어야 한다. 8번 문제입니다.
레이더에서 한 물표의 영상이 거의 같은 거리에서 서로 8번 문제입니다. 레이더에서 한 물표의 영상이 거의 같은 거리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두 개가 나타나는 형상은 한 물표 영상이 거의 같은 거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두 개 나타나는 형상. 같은 거리. 레이더에서 한 물표 영상이 같은 거리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두 개 나타나는 것은 반사, 간접 반사에 의한 거짓상입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에는 다중 반사에 의한 거짓상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개로 보이는 것이 다중 반사였고, 이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두 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두 개 나타나는 현상은 같은 거리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두 개 나타나는 현상은 간접 반사에 의한 거짓상입니다. 간접 반사에 의한 거짓상. 이게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9번 문제에 한 나라 또는 한 지방에서 특정 자우선을 표준 자우선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한 평시는 요거는 지난번에 1회 문제 나왔던 거예요. 지방 표준시. 요거는 2번 나왔으니까 까먹지 않겠죠. 10번 문제 다음 중 선박용 레이더에서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는 장치는 마그네트론. 선박용 레이더에서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는 장치. 선박용 레이더에서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는 장치는 마그네트론입니다. 11번 문제. 해도를 제작법에 따라 분류할 때 항해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도는 정답은 정장도입니다. 제작법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도는 정장도입니다. 지난번에 정장도도 나왔었는데 기억나시겠죠? 방위 표지 중 원추형 두 개의 장점이 중앙에서 마주하는 두 표를 표시하는 것은 서방위 표지. 방위 표지 중 원추형 두 개의 정점이 중앙에서 마주하는 두 표를 표시하는 것. 중앙에서 마주하는 두 표를 표시하는 것은 서방위 표지. 서방위 표지랍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는 안 가는데 외웁시다 그냥. 아이고. 13번 문제입니다. 해상에 있어서의 기상, 해류, 조류 등 여러 현상과 도선사 검역, 항로 표지 등의 일반 기사 및 항로의 상황, 연안의 지형, 항만의 시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로 서식지는 항로지입니다. 지난번에도 항로지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나왔네요. 해상에 있어서의 기상, 해류, 조류 등의 여러 현상과 도선사, 검역, 항로 표지 등의 일반 기사 및 항로의 상황, 연안의 지형, 항만의 시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로 서식지는 항로지입니다. 해도에 사용되는 기호와 약어를 수록한 수로 도서지는 정답은 해도도식입니다. 해도도식. 해도에 사용되는 기호와 약어를 수록한 수로 도서지는 해도도식이네요. 수로 도서지를 점정할 목적으로 항해사에게 제공되는 항행 통보의 간행 주기는 정답은 일주. 수로 도서지를 점정할 목적으로 항해사에게 제공되는 항행 통보의 간행 주기는 일주일이랍니다. 일주일이 제공이 되네요. 수로 도서지를 정정할 목적으로는 일주일이 주어진답니다. 등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등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볼게요.
등부표는 항로의 입구, 폭 및 변침점 등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해저의 일정한 지점에 체인으로 연결되어 떠있는 구조물이다. 등부표는 강한 파랑이나 조류에 의해 유실되는 경우도 있다. 등부표가 조류에 의해 유실되는 경우도 있고 항로의 입구, 폭 및 변침점 등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등부표. 해저의 일정한 지점에 체인으로 연결되어 떠 있는 구조물이 등부표입니다. 체인으로 있고, 네. 다음 17번 문제에 다음 중 부동등의 해도 도식은 정답은 F. 부동등의 해도 도식은 F입니다. 육상에 설치된 간단한 기둥 형태의 표지로서 여기에 등광을 함께 설치하면 등주라고 불리는 표지는 정답은 육포 아니고 육포입니다. 아니 육포 아니고 육표입니다. 육표. 육상에 설치된 간단한 기둥 형태의 표지 육표. 여기에다가 육표에다가 등광을 함께 설치하면 등주라고 불린다네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선박의 레이더 영상에 송신국의 방향이 밝은 선으로 나타나도록 전파를 발사하는 표지는 정답은 레이마크입니다. 지난번에는 레이콘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레이마크는 송신국의 방향이 밝은 선으로 나타나도록 전파를 발사하는 표지. 레이마크, 밝은 선으로 송신국의 방향이 표시되는 표지는 레이마크입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가스의 압력 또는 기계장치로 종을 쳐서 소리를 내는 음향 표지는 정답은 무종입니다. 무종. 가스의 압력 또는 기계장치로 종을 쳐서 소리를 내는 음향 표지 무종입니다. 가스의 압력 또는 기계장치 종을 쳐서 소리를 내는 음향 표지는 무종입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가서 그 밑으로 쐐기처럼 파고 들어가 따뜻한 공기를 강제적으로 상승시킬 때 만들어지는 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가서 그 밑으로 쐐기처럼 파고 들어가 따뜻한 공기를 강제적으로 상승시킬 때 만들어지는 전선은 한랭전선입니다. 한랭전선입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가서 밑으로 쐐기처럼 파고 들어가 따뜻한 공기를 강제적으로 상승시킬 때 만들어지는 전선입니다. 22번 문제. 일기도상의 다음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고 동그랗고 세모나고 동그랗고 세모나고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폐색전선입니다. 폐색전선입니다. 자, 모양과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23번 문제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동과 관련된 기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동과 관련된 기호의 연결 보실게요. UKN은 불명이고 UKN 불명 unknown이라는 것의 약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살표는 이동 방향이고 SLW는 천천히 이동 중, 슬로우의 약자인 것 같네요. 대충 느낌이 오죠. 불명, UKN 불명, SLW 슬로우 천천히 이동 중, 화살표는 이동 방향. 자, STNR은 천천히 회전 중은 일단 아니네요. 자, 24번 문제. 항해 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소축척 해도상에 선정한 항로를 기입한다. 자,
항해 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2, 4, 3이네요. 1. 소축척 해도상에 선정한 항로를 기입한다. 항로를 기입하고, 자, 항로를 기입하고, 그 다음에 수립한 계획이 적절한가를 검토합니다. 수립한 계획이 적절한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4번 대축척 해도에 항로를 기입합니다. 1번은 소축척 해도에 항로를 기입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적절한가 검토하고, 그 다음에 대축척 해도에다가 항로를 기입하고요. 대축척 해도에 기입하고, 소항검해. 네. 상세한 항해 일정을 구하여 출입항 시각을 결정하는 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상세한 항행 일정을 구하고 출입항 시각을 결정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이네요. 소축척 해도, 검토, 대축척 해도, 출입항 시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5번 문제. 입항 항로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자, 고려사항을 불러드릴게요. 항만관계법규, 입항 항로를 선정할 때 항만관계법규 고려를 해야겠고, 묘박지의 수심 저질 고려해야 되고, 항만의 상황 및 지형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사항, 입항 항로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은 법규, 묘박지의 수심 저질, 항만의 상황 및 지형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제2과목 제2과목 보고 가실게요. 제2과목 운용에 대한 문제 25문제 보고 가실게요. 자, 1번 문제. 연돌, 키, 마스트, 추진기 등을 제외한 선박의 주된 부분은 정답은 선체입니다. 연돌, 키, 마스트, 추진기 등을 제외한 선박의 주된 부분은 선체입니다. 선체. 배 전체의 몸체를 말하는 거죠. 선체. 현호, 지난번 시간에 현호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그 그림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던 그것은 현호였고, 다 제외한 나머지는 선체입니다. 자, 2번 문제. 스톡 앵커의 각부 명칭을 나타낸 아래 그림에서 기억은, 자, 스톡 앵커의 각부 명칭을 나타낸 아래 그림, 스톡 앵커입니다. 이게 스톡 앵커의 위에 있는 이 짝대기는 스톡이고, 요 갈고리에 있는 요 끝에 뾰족한데 빌, 밑에 요 받침은 암, 그 다음에 요 뾰족한 곳은, 뾰족한 게 모양이 다른가 봐요. 네. 요것은 플루크입니다. 여기 기억 플루크. 평평하고 얘는 입체감이 있나 봐요. 얘는 플루크. 스톡 앵커의 명칭. 스톡, 암, 빌, 플루크. 자, 3번 문제. 암벽 계류 및 입과할 때 필요한 선박의 길이는, 정답은 절장입니다. 암벽 계류 및 입과할 때 필요한 선박의 길이는, 암벽 계류 및 입과할 때 필요한 선박의 길이는 전장입니다. 전장은 배 전체 길이를 전장이라고 하죠. 암벽 계류 및 입과할 때 필요한 선박의 길이는 전장입니다.
4번 문제. 타의 구조에서 1은 타의 구조에서 1. 요 1은 핀틀. 여기 이것을 말했나 봐요. 핀틀. 핀틀. 볼까요? 이 부분을 핀틀이라고 하네요. 핀틀. 여기를 핀틀이라고 하나 봐요. 자, 1은 핀틀입니다. 자, 5번 문제. 키의 실제 회전량을 표시해주는 장치로 조타 위치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키의 실제 회전량을 표시해주는 장치로 키의 실제 회전량을 표시해주는 장치 조타 위치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타각지시기입니다. 타각지시기는 실제 회전량, 키의 실제 회전량을 표시해주는 장치, 조타 위치에서 잘 보인대요. 타각지시기, 회전량을 표시, 타각지시기. 6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섬유 로프의 무게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자, 정답은 1사리의 무게. 섬유 로프. 자, 7번 문제입니다. 현호의 기능이 아닌 것은? 그러면 우리는 현호의 기능을 봐야겠죠. 현호의 기능은 예비부력 향상, 등파성 향상, 미관상 조음. 현호의 기능은 예비부력이 향상되고 등파성이 향상되고 미관상 좋은 거 현호의 기능이랍니다. 선체 부식 방지는 아니래요. 현호의 기능. 8번 문제. 아래 그림의 구명 설비는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뭔지 잘 모르겠죠. 아래 그림의 구명 설비는 구명 뗏목이래요. 이게 뗏목처럼 보이나요? 뗏목처럼은 보이지 않는데 구명 뗏목. 요거는 다음번에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구명 뗏목 아닌 것 같은데. 보자. 이 과목 운용에서 8번. 맞는데? 이게 구명 뗏목이래요. 네, 이렇게 넘어가시고 9번 문제. 9번 문제. 조난시 퇴선하여 구조선이나 인근의 선박 또는 조난 선박의 구명정 또는 구명 뗏목과의 통신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500톤 이하의 경우 2대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퇴선하여 구조선이나 인근의 선박 또는 조난 선박의 구명정 또는 구명 뗏목과의 통신을 위해 준비된 것 500톤 이하의 경우 2대를 갖추어야 됩니다. 500톤 이하? 와, 무슨 500톤 어마어마한 배를 말하네요. 500톤 이하의 경우는 2대를 갖춰야 된대요. 투웨이 무선전화를 갖춰야 된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의식불명의 익수자를 발견하여 구조하려 할 때 안전한 접근 방법은 잔잔한 바다에서 익수자 구조할 때 안전한 접근 방법. 자, 익수자의 풍상에서 접근한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풍상에서 접근합니다. 자, 11번 문제. 야간에 구명부안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구명부안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것은? 구명부안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 야간에
구명부원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구명부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구명부원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게 자기 점화등이랍니다. 구명부원을 던지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점등되니까 자기 점화등이래요. 지난번에는 우리 발연부 신호에 대해서 봤었죠. 네, 자기 점화등입니다. 자, 12번 문제. 선박이 조난을 당한 경우에 자, 12번 문제입니다. 선박이 조난을 당한 경우에 조난선과 구조선 또는 육상 간에 연결용 줄을 보내는데 사용되며 230m 이상의 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조난선과 구조선 또는 육상 간에 연결용 줄 보내는데 사용하고 230m 이상의 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정답은 구명줄 발사기입니다. 구명줄 발사기. 230m 이상의 줄을 보낼 수 있대요. 구조선과 조난선, 육상 간에 연결용 줄을 보내는 게 구명줄 발사기. 구명줄 발사기입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무선 전화에 의한 펜펜 3회와 관계 있는 것은 판판인가요? 펜펜인가요? 3회와 관계 있는 것은 긴급통신입니다. 긴급통신. 판판? 판판? 판판 3회가 뭐죠? 판판. 긴급통신. 무선 전화에 의한 판판 3회와 관계 있는 것은 긴급통신이랍니다. 3회 긴급통신. 14번 문제. 국제신호서상 등화 신호 및 음향 신호의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신호서상 등화 신호 및 음향 신호의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음향 신호 규칙으로 옳은 것은 자, 단부의 길이를 1 기준 단위로 한다. 단부의 길이를 1 기준 단위로 하고 장부는 기준 단위의 3배로 한다. 기준 단위가 뭐 10초면 장부는 30초를 한다. 그런 거네요. 한 부호에서 장부 또는 단부의 간격은 1 기준 단위로 한다. 단부를 1 기준 단위로 하고 장부는 3 기준 단위로 하는데 탄부에서 장부 또는 단부의 요 사이의 간격은 1 기준 단위로 한다. 그런 말이네요. 자, 선박의 15번 문제. 선박의 조종성을 나타내는 요소 중 어선에서 일반 화물선보다 중요시하는 성능은 선박의 조종성을 나타내는 요소. 어선에서 일반 화물선보다 중요시하는 성능. 어선에서 중요시하는 성능. 선박의 조종성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선회성. 선회성을 일반 화물선보다 중요시한대요. 선박의 조종성을 나타내는 요소 중 어선에서 더 중요시하는 성능은 선회성입니다.
자, 18번. 괄호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직진 중인 배수량을 가진 선박에서 전탈을 하면 선체는 선의 초기에 선회하려는 방향에 안쪽으로 경사하고 후기에는 바깥쪽으로 경사한다. 선회하려는 방향에 안쪽으로 경사하고 후기에는 바깥쪽으로 경사한다. 직진 중인 배수량을 가진 선박에서 전탈을 하면 선의 초기에 선의 방향에 안쪽으로 경사하고 후기에는 바깥쪽, 안쪽 바깥쪽 순서를 외우면 되겠죠? 안쪽 바깥쪽으로 경사한다. 19번 문제. 선박이 항진 중 타각을 줄 때 탑판에 작용하는 선수미 방향의 불력은 항력입니다. 자, 선박이 항진 중 타각을 줄 때 탑판에 작용하는 선수미 방향의 불력은 항력입니다. 선수미 방향, 항진 중 타각을 줄 때 탑판에 작용하는 선수미 방향의 불력은 항력이라고 합니다. 괄호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우선회, 고정 피치, 스크루, 프로펠러 한 개가 장착되어 있는 선박이 정지 상태에서 후진할 때 타가 중앙이면 횡 압력과 배출류의 측압작용이 선미를 우선회 고정 피치 스크루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는 선박, 우선회 고정 피치 스크루 프로펠러 한 개가 장착되어 있는 선박이 정지 상태에서 후진할 때 타가 중앙이면 횡압력과 배출류의 측압작용이 선미를 후진할 때 타가 중앙이면 횡압력과 배출류의 측압작용이 선미를 좌현으로 밀기 때문에 선수는 우회도한다. 자, 우선에 고정 피치 스크루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을 때 횡압력에 의해서 좌현 쪽으로 측압작용이 선미를 좌현으로 밀기 때문에 선수는 우회도한다. 그냥 읽고 넘어가실게요. 자, 21번 문제.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 유의사항. 자, 변침할 때는 소각도로 여러 차례 변침하는 것이 좋다. 옳지 않은 것은 소각도로 여러 차례 변침하는,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니까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는 소각도로 여러 차례 변침하는 것이 좋고, 여러 차례 변침하고 언제든지 닻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항행하는 것이 좋다. 좁은 수로에 어떻게 이렇게 부딪힐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닻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에서 항행하는 것이 좋네요. 자, 역조 때에는 정침이 잘 되나 순조 때에는 정침이 어려우므로 조종 시 유의해야 한다. 역조 때는 순조 때는 정침이 어려우므로 조종 시 유의해야 한다. 이게 물살이 조류가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갈 때는 가는 방향 반대로 갈 때는 정지가 잘 되나 가는 방향으로 물이 흐를 때는 정지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사료되어 옵니다. 이런 뜻 같은데 제 해석이 맞았나 모르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일단은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어차피 외워야 하니까. 역조 때는 정침이 잘 되나, 역조니까 거꾸로잖아요. 거꾸로니까 이게 제동이 잘 걸리는데, 순조 때는 같은 방향이니까 제동이 잘 안 걸린다, 이런 것 같네요.
자, 22번 문제. 북반구에서 태풍이 근접할 때 풍향이 오른쪽으로 변화를 하는 경우 피항하는 안전한 방법. 북반구에서 태풍이 접근할 때, 자, 북반구에서 태풍이 접근합니다. 풍향이 오른쪽으로 변화를 하는 경우, 풍향이 오른쪽으로 변화를 하는 경우, 북반구에서 태풍이 접근하는데 풍향이 오른쪽으로 변화를 하는 경우는 안전한 방법이 풍량을 우현선수에서 받도록 한다. 풍량을 우현선수에서 받도록 한다. 북반구에서 태풍이 접근할 때 풍향이 오른쪽으로 변화를 하는 경우, 풍향이 오른쪽으로 변화를 할 때는 풍량을 우현선수에서 받도록 한다. 오른쪽으로 변화를 하는 경우는 오른쪽 우현선수에서 받도록 한다.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그냥 풍향이 오른쪽으로 변화를 하면 우현선수에서 받도록 한다. 네, 23번 문제. 파랑 중에서 항해할 때 선체의 다각도 횡경사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파랑 중에서 항해할 때 파랑이 요 파도 바람 중에 항해할 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선체의 대각도 횡경사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닌 것은, 횡경사 아닌 것은, 선박의 복원력이 클 경우는 대각도의 횡경사를 일으키지가 않겠죠. 복원력이 작을 때겠죠. 자, 적화물 또는 유동수의 이동이 있을 경우, 그치. 이게 무게 중심이 이렇게 바뀌면 또 대각도 횡경사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그건 것 같아요. 횡료 운동 때 횡방향으로 돌풍을 받을 경우, 그렇죠. 횡료 운동 때 이렇게 좌우로 막 까딱까딱 하는데 이게 측방향으로 돌풍을 받으면 뒤집어지거나 휘청휘청 하겠죠. 파랑 중에 대각도 변침을 할 경우, 그쵸. 파도가 불고 너울을 치는데 갑자기 변경을 하면 방향을 틀면은 당연히 뒤집어지고 하겠죠. 이제 첫날보다는 조금은 뭔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네요. 첫날보다는 오늘 확실히 조금 낫네요. 첫날은 너무 생소한 단어도 많고 어렵게 단어 선택이 다 어려운 단어만 선택을 해서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대충 이게 눈치코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보는데 단어나 이런 것도 그냥 눈치코치가 생겨가지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출문제 여러 회 거듭나면은 조금 좋아질 것 같네요. 우리 힘내서 조금 더 해봐요. 자, 24번 문제. 선박 간 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선박 간 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우리는 선박 간 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면 되겠죠. 승무원의 주의 태만으로 인한 과실, 직접적인 원인이고, 항해사의 적절한 운용술의 미숙, 당연하고, 항해 장비의 불량과 운용 미숙,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들이 나왔네요. 25번 문제. 선박의 전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량물을 가급적 선체 하부에 적재한다. 중량물을 가급적 선체 하부에 적재하고, 이동물체는 단단히 고박하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합니다. 선박의 전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복사고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량물을 가급적 선체 하부에 적재한다. 중량물은, 이동물체는 단단히 고박하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한다. 네, 그렇습니다. 3과목 법규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회사 안전법상 조타기가 고장나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이 표시해야 하는 것은 회사 안전법상 조타기가 고장나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이 표시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밤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를 달아야 한다.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를 달아야 한다. 2번 회사 안전법상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붉은색, 녹색, 흰색으로 구성된 등으로서 그 붉은색, 녹색, 흰색의 부분이 각각 현등의 붉은색 등과 녹색 등 및 선미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등은 정답은 삼색 등입니다. 아주 단순하네요. 붉은색, 녹색, 흰색의 등이 붉은색, 녹색, 흰색으로 구성된 등, 상색, 삼색 등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삼색 등입니다. 3번 문제 회사 안전법상 섬광등의 1분당 섬광 발화 기준은 회사 안전법상 섬광등의 1분당 섬광 발화 기준은 120회 이상 1분당 섬광등은 120회 이상이 발광하네요. 120회 이상. 자, 4번 문제 볼게요. 괄호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회사 안전법상 범선이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쪽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원뿔로 된 형상물 1개를 그 꼭대기가 아래로 향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자, 회사 안전법상 범선이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원뿔꼴로 된 형상물 1개를 그 꼭대기가 아래로 향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가 정답입니다. 5번 문제 회사 안전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이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조종신호는 자, 회사 안전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이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할 때 조종신호는 단음 1회 단음 1회는 오른쪽 침로 변경입니다. 회사 안전법상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은 회사 안전법상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은 통항로입니다. 통항로. 자, 통항로는 회사 안전법상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입니다.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것을 통항로라고 합니다. 자, 7번 문제 회사 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피해야 하는 선박은 조종불능선 이거는 당연하죠. 항행 중인 범선, 수상항공기, 수면비행 선박 조종불능선 당연히 피해야죠. 자, 8번 문제 회사 안전법상 선박이 다른 선박과 회사 안전법상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접근 선박의 거리와 컴퍼스 방위의 변화를 관찰한다.
접근 선박의 거리와 컴퍼스 방위의 변화를 관찰한다가 정답입니다. 9번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안전을 위해 고속 여객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정답은 속력의 제한입니다.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안전을 위해 고속 여객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고속 여객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당연히 속력의 제한입니다. 추월의 지시, 입항의 금지, 선장의 변경은 당연히 아니고 10번 문제에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을 발생시켰을 경우 조치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을 발생시켰을 경우 조치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전에도 봤는데 항행장애물 표시 자, 항행장애물 표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켰을 경우 조치는 항행장애물을 표시하고 항행장애물을 제거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방치는 당연히 안 되겠죠. 11번 문제 해사안전법상 항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한 체육활동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한 체육활동은 항로에서 할 수 있다고? 항로에서는 선박의 방치, 어망의 투기, 어구의 설치는 안 됩니다. 특별히 허가한 체육활동은 가능하다 그러네요. 해사안전법상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은 해상 교통량의 밀도, 레이더의 특성 및 성능, 선박의 정지거리, 선의 성능, 그 밖의 조종 성능은 고려해야 합니다. 선박의 정지거리, 선의 성능, 그 밖의 조종 성능. 항해사의 야간 항해 당직 경험은 필요가 없죠. 자, 다음 13번 문제 보실게요. 해사안전법상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수평거리로 몇 미터가 넘는 어구를 선박 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 어구를 내고 있는 방향으로 흰색 전주등 한 개를 표시하여야 하는가? 흰색 전주등 한 개를 표시하여야 하는가? 자,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종사하는 선박이 수평거리로 몇 미터가 넘는 어구를 선박 밖으로 내고 있을 때 전주등 한 개를 표시해야 하는가? 150m. 다시 말하면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수평거리로 150m가 넘는 어구를 선박 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는 내고 있는 방향으로 흰색 전주등 한 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14번 문제의 괄호에 적합한 것은 자, 읽어볼게요. 해사안전법상 노도선은 항행 중인 범선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항행 중인 범선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노도선은 항행 중인 범선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가 정답이고요. 해사안전법상 전주등은 몇 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가? 전주등은 360도에
무렵에 걸쳐 비춰집니다. 전주등은 360도로. 자, 16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해 수상구역 등에서의 어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해 수상구역 등에서의 어로행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의 어로행위에 대한 설명. 어로행위. 옳은 것은 선박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어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 17번 문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해 수상구역 등에서 예인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 항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예인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할 때 옳은 것은 봅시다.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지 못한다.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지 못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무역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인선의 항법을 조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예인선의 항법을 조정할 수 있대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항법을 조정할 수 있대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맞죠?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 선미까지 길이가 100m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틀렸네요. 자, 18번 문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박구역이 아닌 구역에 정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박구역이 아닌 구역에 정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박구역이 아닌 구역에 정박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9번 문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에 출입하려고 할 때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이 아닌 것은 선박이 무역항에 출입하려고 할 때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말 되게 어렵게 빙빙 돌려서 얘기한다. 출입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선박이죠.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법률상 무역항에 출입하려고 할 때 출입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선박. 출입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선박은 모래를 적재한 앞항부선. 모래를 적재한 앞항부선. 수입신고 해야죠. 군함, 해양경찰함정, 해양사고 구조에 사용되는 선박은 출입신고를 안 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일부러 말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느끼라고. 우리 그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 문제는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강하게 드네요. 일부러 어렵게 단어를 막 채택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네요. 자, 이제 그 굴레에서 우리 벗어나 봅시다. 어렵게만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눈치 코치를 탑재를 해서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해보죠. 자, 20번 문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에, 이제 이거는 좀 이거 말해서 좀 줄일게요. 이게 너무 어려워. 똑같은 말만 반복되는데. 자, 수상구역 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자, 무역항에 수상구역 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법.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옳은 것은 출항 선박이 먼저 통과한 후 입항 선박이 나중에 통과한다. 출항이 먼저네요. 출항이 먼저 가고 입항 선박이 나중에 통과한다. 그렇습니다. 자, 21번 문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요거 생략한 됐죠. 자, 21번 문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 항로의 항로에서의 항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은 것, 항법, 무역항의 항로 내에서, 무역항의 항로에서의 항법, 항로에서 항법,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아니할 것. 자, 옳은 것을 볼게요.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로 항행하지 아니할 것.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 운송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자,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선박을 어떠한 경우에도 추월하지 아니할 것. 어떠한 경우는 없죠. 어떠한 경우가 생기면 할 수도 있지. 22번 문제, 괄호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읽어볼게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괄호, 법률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를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해 수상구역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무역항해 수상구역 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 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선박 항행 최고의 속력을 요청할 수 있대요. 빠른 속도를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장이 단독으로는 하지 못해요. 23번 문제,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오존층 파괴물질 아니고 폐기물, 기름, 유해, 액체 물질, 오염물질이고. 24번 문제, 선박에서 배출되는 기름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상에 울타리를 치듯이 막는 방제 자재는 해상의 울타리. 이거 지난번 1회 시험 때도 나왔어요. 오일 펜스. 자, 오일 펜스를 치고 유출을 막는다. 자,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이 배출된 경우 선박에서 시급하게 조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출된 기름의 제거, 기름의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배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배출된 기름 해수와 희석되도록 조치는 틀렸고. 자, 이제 제4과목 기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게요. 이 기관 정말 어려운 과목인데 어렵더라도 그냥 한번 훑어볼게요. 자, 1번 문제. 4행정 사이클 6실린더 기관은 크랭크 각도 몇 도마다 폭발이 일어나는가? 120도 각도마다 폭발이 일어난대요. 뭔 말인지는 몰라도 4행정 사이클 6실린더 기관은 크랭크 각도 120도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디젤 기관의 연료유 계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디젤 기관의 연료유 계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응축기는 포함이 안 되고, 디젤 기관의 연료유 계통에 저장 탱크, 여과기, 연료 펌프가 있습니다. 3번 문제. 행정 부피가 1100이고 압축 부피가 100인 내연 기관의 압축비는 얼마인가?
1100, 압축 부피가 100인 내연기관의 압축비는 얼마인가? 12? 압축비가 12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이 계산법을 알아야 될 텐데, 이거는 일단 기관에서 꽈락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참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 자,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내의 연소 압력이 피스톤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동력은 지시 마력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내의 연소 압력이 피스톤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동력은 실린더 내의 연소 압력이 피스톤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동력은 지시 마력입니다. 자, 5번 문제 다음과 같은 4행정 사이클 기관의 밸브 구동 장치에서 가나 다의 명칭을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또 어려운 거 나왔다요. 자, 4행정 사이클 기관의 밸브 구동 장치에서 가나다의 명칭을 순서대로 옳게 나타난 것은 밸브 틈새, 여기가 밸브 틈새, 밸브 레버, 여기가 밸브 레버, 그 다음에 여기가 푸시로드라네요. 밸브 틈새, 여기가 밸브 레버, 여기가 푸시로드입니다. 자, 소형 기관에서 연소실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연소실의 구성 요소는 소형 기관에서 연소실의 구성 요소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가 있고 기관 베드는 아닙니다. 자, 7번 문제 기관에서 플랭크 축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 플랭크 암의 플랭크 핀 반대쪽에 설치하는 것은 플랭크 축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 플랭크 암의 플랭크 핀 반대쪽에 설치하는 것은 평형추입니다. 플랭크 축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게 평형추죠. 8번 문제 디젤 기관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점화 플러그는 아니고요. 자, 보자. 디젤 기관의 구성 부품은 플라이휠, 플랭크 축, 커넥팅 로드. 디젤 기관의 구성 부품입니다. 자, 9번 문제 보실게요. 소형 기관의 시동 직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소형 기관의 시동 직후 점검. 자, 시동 직후 점검할 것. 이상음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지의 여부. 또 연소 가스가 누설되는 곳이 있는지의 여부. 윤활유 압력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지의 여부. 시동 직후에 점검해야 됐고 이상음, 연소가스 누설, 윤활유 압력 정상적으로 올라가는지 봐야 하고요. 10번 문제 자, 운전 중인 소형 디젤 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인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디젤 노킹이 발생하는 경우. 디젤 노킹이 발생하는 경우 소음이 발생한답니다. 자, 디젤 기관의 운전 중 냉각수 계통에서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기관의 입구 압력과 기관의 출구 온도. 입구의 압력과 출구의 온도. 입압출 온도. 입구 압력, 출구 온도. 입구 압력, 출구 온도. 냉각수 계통은 압력, 온도. 입구 압력, 출구 온도. 자, 12번 문제. 디젤 기관에서 사용되는 윤활유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윤활유 펌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어 펌프가 많이 사용된다. 출구에 압력계가 있다. 입구 압력보다 출구 압력이 높다. 윤활유 펌프는 입구 압력보다 출구 압력이 높다. 출구 압력이 높고 출구에 압력계가 있고 기어 펌프가 많이 사용된다. 입니다. 13번 문제.
소형 디젤 기관에서 과급기를 운전하는 작동 유체는 연속 가스의 압력. 과급기를 운전하는 작동 유체는 소형 디젤 기관에서 연속 가스의 압력으로 과급기가 운전된답니다. 연속 가스의 압력으로 과급기가 움직입니다. 추진 축계 장치에서 추력 베어링의 주된 역할은 추진 축계 장치에서 추력 베어링의 주된 역할은 추력 베어링의 주된 역할은 프로펠러의 추력을 선체에 전달한다. 프로펠러의 추력을 선체로 전달하는 게 추력 베어링의 주된 역할입니다. 15번 문제. 조타 장치가 제어하는 것은 타의 회전 각도를 제어합니다. 조타 장치가. 16번 문제. 왕복 펌프에 공기실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 왕복 펌프에 공기실을 설치하는 목적은 송출유량을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왕복 펌프에 공기실을 설치하는 것은 송출유량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7번 문제. 일반적으로 소형 기관에서 기관에 의해 직접 구동되는 펌프가 아닌 것은 소형 기관에서 기관에 의해 직접 구동되는 펌프는 연료유 펌프, 냉각 청수 펌프, 윤활유 펌프는 기관에 의해 직접 구동되고 18번 문제. 원심 펌프로 이송하기에 가장 적합한 액체는 청수입니다. 원심 펌프로 이송하기에 가장 적합한 액체는 청수. 원심 펌프 청수. 9번 문제. 원심 펌프의 운전 중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발생하는 경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심 펌프의 운전 중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발생하는 경우의 원인. 원심 펌프의 운전 중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발생하는 경우, 베어링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 축이 심하게 변형된 경우, 축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진동이나 이상음이 발생할 수가 있대요. 유체 온도는 전혀 상관이 없어. 자, 20번 문제. 5kW 이하의 소형 유도 전동기. 5kW 이하의 소형 유도 전동기에 많이 이용되는 기동법은 직접 기동법. 직접 기동법. 소형 유도 전동기는 이게 그 레버를 당겨서 하는, 줄을 당겨서 시동 거는 그건가요? 5kW 이하의 소형 유도 전동기에 많이 이용되는 기법은 직접 기동법. 자, 21번 문제. 과급기가 있는 디젤 주기관에서 과급기의 위치는 정답은 기관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한다. 과급기는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과급기는 기관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자, 22번 문제. 괄호에 적합한 것은 읽어볼게요. 선박에서 일정 시간 항해 시 연료 소비량은 선박 속력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선박에서 일정 시간 항해 시 연료 소비량은 선박 속력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선박 속력의 세제곱, 연료 소비량입니다. 자, 23번 문제. 운전 중인 디젤 기관에서 어느 한 실린더의 최고 압력이 다른 실린더에 비해 낮은 경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한 실린더의 최고 압력이 다른 실린더에 비해 낮은 경우 원인. 어느 한 실린더의 최고 압력이 다른 실린더에 비해 낮은 경우 원인. 자, 해당 실린더의 배기 밸브가 누설할 때, 해당 실린더의 연료 분사 밸브가 막혔을 때, 해당 실린더의 실린더 라이너의 마멸이 심할 때, 최고 압력이 다른 실린더에 비해 낮은 경우의 원인은 배기 밸브가 누설할 때, 연료 분사 밸브가 막혔을 때, 실린더 라이너의 마멸이 심할 때 그럴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24번 문제 보실게요. 24번 문제. 연료유의 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료유의 점도에 대한 설명.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도는 높아진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도는 높아진다. 온낮 점높. 온낮 점높.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도는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도는 묽어진다. 자, 25번 문제. 디젤 기관의 운전 중 연료유에 이물질이 많아. 25번 문제. 디젤 기관의 운전 중 연료유에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연료유 필터가 잘 막힌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거는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을 때 압력 이런 거는 상관이 있고 필터가 잘 막힌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 총 100문제 2019년 정기 제2회 소형 선박 2019년 정기 제2회 시험 기출문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지난 시간보다 조금은 더 이해하기가 아주 조금은 더 쉬웠고 여전히 어려운 말과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지만 1회 때보다는 2회가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수십 번 반복해서 듣고 차로 이동할 때 뭐 누워서 이렇게 화장실 갈 때 계속 수시로 듣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좀 생겨요. 그래서 자주 들을수록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번 3회 기출문제를 풀 때는 3회 기출문제 풀 때는 좀 버벅거림도 덜하고 조금 이해도 조금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이거 훑어본 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다음번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이 100문제를 하루에 훑어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2019년 정기 제3회 기출문제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반복, 무한반복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